문장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것도 사실 못 외우잖아. 그죠? 그러면 원래는 네 가지가 있었죠. 외우라고 있었어. 박수, 지자, 임순아. 박수, 임순, 박기비, 수토세, 임세주, 순단사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이거 바로 임세주, 세입자의 죽음이 세관한 전대체. 이거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대박에 포함시킬 수 있죠. 그래서 맞는 문장이야. 근데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에 포함시킨다. 맞아 틀려? 그럼 맞는 걸 하라고 그랬잖아. 뭔지 몰라도 이런 건 거기 열거되어 있는 걸 끄집어내서 문제 냈거든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건 포함시킬 수 있다. 맞는다. 또 밑에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 도시개발조합의 정관 있죠? 거기는 도시개발 면적이 포함되어야 된다. 알게 뭐야, 정관에 뭐가 들어간지 하나 외운 거 없는데, 그죠? 그럼 못 풀잖아. 그때 뭐라고 푼다? 이러이러한 수계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잘 모르면 맞을 확률 몇 프로? 80%. 맞는 80%. 맞는 문장이야. 이렇게 푸는 거지. 이걸 일일이 외워서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정관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뭔지 모르지만 맞는 문장. 이렇게 풀라는 얘기야. 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 단위가 포함된다? 나섰죠. 예, 30일에 작년에. 그러니까 그건 맞고. 또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아니, 정비 기본계획에 이런 게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내가 알게 뭐야. 그죠? 그런데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잘 모르지만 무슨 문장? 맞는 문장.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야. 왜냐면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이 14가지인가 있어요. 그럼 14가지를 내가 어떻게 외우느냐고. 14가지를 한 가지도 못 외우는데. 그러니까 외우려고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기본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뭔지 몰라. 맞는 문장이야. 이렇게 풀어야 되나 시험 문제. 거기 있는 걸 내지. 거기 없는 걸 문제 낼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확률이 이건 없는 걸 낼 확률은 20%밖에 안 돼. 대부분이 있는 걸 낸다. 그래서 80% 확률. 그거에 도전하는 겁니다. 문제 봐봐. 다 그래. 또 뭐 있죠? 그 밑에 사업시행 계획서에는 사업시행 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에 포함돼야 된다? 자, 사업시행 계획서에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까? 알게 뭐야? 모르지요. 그죠? 그래도 뭐란다? 맞을 거야. 맞을 거야. 이렇게 풀으란 얘기야. 외워서 푸는 거 절대 아니라 그랬어. 나도 뭐 이거 못 외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라. 또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작성해서 인가 신청 들어가는 거 맞죠? 근데 무슨 내용이 포함된답니까?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사업시행계획서에 그런 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내가 알게 뭐야? 모르죠. 왜? 사업시행계획서도 한 10대까지 들어가는데 들어갈 내용이 그걸 어떻게 오느냐고. 들어있을까? 들어있어요, 실제로. 자, 이건 간단히 정리해보죠. 존치 및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물이 들어있죠? 자, 그럼 정비사업하면 한 가지 물어볼게. 기존에 했던 것처럼 다 철거해야 됩니까? 일부 존치하는 것도 있습니까? 존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리모델링 하는 것도 있을까? 기존 건축물을 다 철거하는 거 아니에요. 지은 지 2, 3년밖에 안 돼. 그리고 도로 그쪽으로 안 낼 거야. 도로는 열리네. 여기 기존 지은 거 지은 지 2, 3년밖에 안 돼. 이거 존치해야 돼? 부셔야 돼? 굳이 부실 필요 없죠? 근데 존치합니다. 그냥 둡니다. 또 기존에 했던 건데 몇 년 안 됐어. 조금만 고치면 돼. 그럼 뭐 하면 되죠? 리모델링 하면 되지. 꼭 부셔서 새로 지을까?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했던 것처럼 다 철거하는 것 아니라 일부는 존치하거나 일부는 리모델링해서 쓸 수도 있지. 다 부시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런 내용이 어디 들어있다? 사업시행계획서에 그런 내용이 포함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 의미야. 또 하나. 밑에 이제 뭐죠? 사전결정 신청 사항에는 이건 건축법이네. 사전결정 신청은 허가권자한테 나 여기다 이런 것 좀 줘도 돼요? 라는 것 등등을 이제 사전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죠. 그 사전결정 신청 사항에는 뭐도 들어간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라는 사항도 포함될 수 있다. 모르죠. 사전결정 신청 사항이 원래 3가지밖에 안 돼. 이거는 첫째는 뭐가 있죠? 사전결정 신청할 때 그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게 허용되는지 여부. 그런 것처럼 허용되는지 여부. 또 그런 규모로 건축하는 게 허용되는지 여부. 규모로 짓는 게 되는지. 세 번째가 허가받을 때 이런 필요한 사료가 뭐가 있는지.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들. 이것들은 사전결정 신청할 때 그걸 포함시킬 수 있는 들어가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맞아 틀려? 맞아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것도 포함된다. 못 외웠으면 뭔지 몰라도 이런 거 포함된다. 이러이러한 거는 이러이러한 게 포함된다? 뭔지 모르면 맞는 문장 무조건 이렇게 풀으라고 했어요. 외워서 절대 풀 수 없으면 그냥 부담 없이 이러이러한 내용에는 이런 게 포함된다 하면 맞는 거로 일단 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위에 봐요. 다 그렇잖아. 지금 이거 틀린 거로 나온 거 있었어? 저 위에서부터?
다 5 이렇게 되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에는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 작성하는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알게 뭐야 사업계획에 그런 게 들어가는지. 그러면 다 포함되어야 된다? 맞는 문장. 그렇게 하니까 또 맞잖아. 그 이제 마지막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해야 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뭐라는 얘기야? 틀린 문장이라는 얘기야. 왜요? 사업비에 관한 사항이 권리변동계획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내가 알게 뭐야? 그 문제가 냈다는 얘기는 권리변동 사항에 권리변동계획에 들어갈 내용을 갖다 열거했겠죠? 열거된 거니까 뭐야 돼?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건 뭘 모르겠어요? 이건 포함되지 않는다? 하면 틀려버리죠. 그죠? 그때는 포함된 사항이다. 포함된다. 라고 했어야지 맞죠. 그러니까 이건 왜 틀린 거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틀린 거야. 포함된다 했으면 맞는 문장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포함된다만 문제 다 내버렸잖아. 이게 확률적으로 몇 프로? 80%. 지금 여기는 100%지만 사실 80%는 이렇게 문제를 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출제하는 경향만 알고 있으면 잘 몰라도 무슨 계획에는 무슨 내본다. 올해 시험 문제도 최소한 이런 지문이 한 3개, 4개는 나올 거야. 우리 사실 문제 중에서 서너 개는 이런 지문이 꼭 나올 겁니다. 그런 지문 나올 때 모르면 맞아 이렇게 돼. 만약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어. 포함된다? 맞아.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야. 아셨죠? 포함된다? 맞아.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어.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야. 지금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잖아. 그렇게 풉니다. 자, 기본 원리. 끝발 있는 공공기관은 돈 떼먹고 도망갈 자가 아니므로 보증금이나 예치금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항상 그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하나 공공기관 공공단체들 얘들은 떼어먹고 도망갈 들 아니니까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 토지대공사 지방공사 제일 많은 게 넷이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대공사 지방공사 이 새끼들은 돈 떼어먹는다 안 떼어먹는다? 안 떼어먹는다. 예치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반드시 외우십시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에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해보증금을 예치하게 해야 한다? 땡 틀렸다. 그런 뜻입니다. 아셨죠? 자, 밑에 공법의 기본원리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경우 서로 교차하여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에 있으므로 정확하게 출제하면 혼동해서 틀릴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게 뭐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어디 있는 거?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들어가려면 슬쩍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들어갈 슬쩍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다. 이렇게 섞어버리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 어디서 주소 있긴 주소 들었는데 이게 여기 들어간 건지 저기 들어간지 그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가장 쥐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그런 거 섞어내는 것들을 조심합니다. 자, 첫째, 주거 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수익력이 부족할 거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야?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지, 그죠? 근데 문제는 주거 상업지역에서 이렇게 냈죠. 자, 원래는 개발밀도 관리가 어디 좋아하죠? 주상공업지역, 공업지역 같이 들어가. 그럼 여기서 지금 공업지역이 빠졌잖아. 틀렸다고 할래요? 맞았다고 할래요? 맞았다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주거지역 하면 될 수도 있어. 그냥 상업지역, 그냥 공업지역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낼 수도 있어. 어쨌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나 두 가지나 세 가지든 관계없어요. 어떻게 들어가든지. 만약에 여기 공업지역에 빠졌으니까 틀렸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 푸는 요령 중에 하나. 주어지지 않은 건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시험 문제 푸는 기본 원칙이야. 뭐 한 거? 주어지지 않은 건 고려하지 않는다. 뭐가 주어지지 않았어? 공업지역. 안 주어졌잖아. 그거 고려하지 말란 얘기야. 주어진 것만 보고 판단하라는 얘기야. 그럼 지금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만 들었죠? 상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들었잖아. 그럼 되지. 공업지역이 빠졌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셨죠? 주어지지 않은 건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또 시험 문제 풀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거. 가끔가다 시험 문제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의신청 들어오는 거 있어. 이의신청 보면 꼭 그런 물을 해. 여기 지금 공업지역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이의신청 하시는 분 꼭 있어. 자기는 그걸 답을 했는데 왜 이게 아니냐? 예, 아닙니다. 왜? 고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어지지 않는 것. 그럼 주거지역 하나만 쓰면 상업지역, 공업지역 고려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주거지역 하나만 보고 판단하라는 얘기야. 그런 얘기지. 꼭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런 걸 조심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은 기반시설 부담이라 개발밀도 관리요. 또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여기 미성년자는 조합원이 안 됩니까? 예, 임원이 될 수 없죠. 아까 비슷한 게 조합원하고 임원하고 누가 자격이 있는지 이거 따지는 거 있었죠? 그럼 도시개발조합에서 누가 조합원이야? 누가 조합원이야? 토지 소유자. 간단해요. 토지 소유자. 그게 조합원이야. 토지 소유자. 그죠? 그게 조합원이잖아. 그럼 조합원이
자격을 박탈하려면 뭐 하는 수밖에 없어? 땅 팔으면 돼. 자기 소유권 토지 전부 남한테 팔아버려. 그럼 조합원이 아니야? 아닌 거야. 토지 소유자가 안 됐잖아. 땅 다 팔아버렸으니까. 소유자 아니죠? 조합원 자기 박탈되는 거야. 그렇지 무슨 피성년 후계를 내가지고 박탈된다? 파산서고 바꿔서 박탈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임원하고 관련되지 조합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그런 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걸 어디죠? 임원이 될 수 없는 게 엮였어죠. 항상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31회 때 29회 때 시험 문제 났잖아. 최근에 난 것들이야.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문제 풀면서 딱 하는 순간 이거 날라가. 이건 뭐가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게 아니거든.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헷갈해버려. 그런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맨 밑에 무슨 지역을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죠? 지정하려면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게 원칙이야.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누가 한다? 상급기관에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가 또 원칙이고, 그러나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에 걸치는 경우 서로 협의가 안 됐죠? 지정에 대한 게 시도사 대도시에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국장이 지정할 자를 정한다가 아니라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자기가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아. 보통은 서로 협의가 안 되잖아. 그럼 국장이 뭐 한다? 지정할 자를 정한다요. 아, 네가 지정하라. 네가 지정하라. 보통은 이래. 공법의 원리가 그래. 원칙은. 근데 이것만 도시개발법에서만 지정할 자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요거는 예외라는 거. 이런 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에 걸친다. 경기도하고 저쪽 충청남도하고 걸쳐 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렇습니까? 아니야. 원칙은 서로 경기도사하고 충청남도사하고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정리하죠. 자, 공법의 기본 원리. 일정한 행위자에 대한 문제에서 민간 시행자보다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한국투자공사 같은 공공기관과 관련된 문제가 참 많이 출제됩니다. 이때 출제자들이 다 공공기관 근무자이므로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못해. 사실 우리는 누가 중요한 거죠? 공공시행자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민간업자들이 하는 그 물건을 우리는 중개하잖아. 공공시행자가 하는 건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물건이 별로 없어요. 거기가 웬만한 건. 그죠? 민간시행자들이 하는 게 우리가 중개를 하지. 근데 시험 문제는 민간시행자들 건 다 챙겨놓고 국장이, 뭐, 시도사가 하는 거, 시장수구청장이 하는 거, 또 토지탁공사가 하는 거, 그죠? LH가 하는 무슨 이런 것들이 문제가 참 많이 나요. 그건 아무래도 그쪽에 근무하는 자들이 출제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그러려 하셔야 됩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한다? 한지 방식으로 시행하고 개발구역 수립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의 경우 토지소유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니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 시행자면 동의 안 받는다 그랬었죠? 예, 국가나 지방자치는 제외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자들이 시행자에게는 동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참 잘 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거 하고 공법의 기본 원리. 인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다가 처리하려면 반드시 그 동의서를 받은 자들이 행정기관에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 아까 했었죠? 그때 다만 정비법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를 처리할 때는 이거 달라요.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를 처리할 때는 동의서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냐는 경우에만 그때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며칠까지만 30일까지만 처리할 수 있어요. 그것도 30일이 지나기 전에 뭐가 열리면 창립처에 처하면 역시 그 위에는 처리할 수 없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정비사업 조합 설립하자. 지금 정비사업 조합 설립하죠? 설립하기 위한 동의를 받습니다. 그럼 동의받은 걸 처리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언제까지 하죠?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만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그건 어떤 경우에 그 서류의 내용에 인가 처음에 어떤 거에 변동사항이 있어 없어? 없을 때만. 변동사항이 아니 있을 때만. 변동한 사항이 있으면 동의서의 사항이 일부 변경되게 했으면 언제까지만 다시 하면 되고 언제까지 처리하면 되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이 원칙이야. 그때까지 처리하면 돼. 근데 뭐가 없다면 동의서에 변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언제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 동의서 써줬죠? 그것도 며칠 내? 30일 내면 처리할 수 있다. 그것도 만약에 30일 전에 뭐가 있었으면
착륙층에 있었으면 착륙층의 후에는 처리할 수 없고, 그럼 착륙층의 날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 이 소리죠. 그것도 조심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핵심은 동의서의 사항에 변동사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동의서에 혹시 변동할 사항이 있었으면 그때는 언제까지 하면 되고, 뭐야 내가 동의했던 내용이 일부 바뀌어버렸어, 그때는 언제까지 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처리합니다. 그건. 그런데 동의서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더 빨라져. 며칠 내? 30일 이내만 처리해. 그것도 착륙층에 해체됐으면 더 이상 처리할 수 없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토지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동의했죠? 이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처리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될까 제외될까? 예, 이 사람은 어차피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처리했으면 처리 효력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처리할 사람은 동의자 수에 넣어야 돼 빼야 돼? 당연히 빼야 되죠. 이건 말 하나만 하죠. 동의수에 제외된다. 그건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함된 데서 틀렸죠. 자, 또 누가 지정하지? 누가 수립하지? 누구에게 인허가 승인을 받지? 하는 누구한테 받지? 라는 문제는 부지기수로 출제된다. 한마디로 주체에 관한 문제야. 누가 하지? 라는 그 주체에 관한 것도 항상 조심합니다. 첫 번째,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토지수사 7명 이상이 누구한테? 국장한테 조합 설립인 거 봤습니까? 아니야. 27에 29에 따랐던 거야.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인 거라 받아라 그랬죠. 누구한테 하지? 이거 누구? 또 국장은 도시 주거환경 전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수임을 검토하여 그 계획을 기본계획판에 해야 된다. 아까 했었죠? 이건 누구한테 한다고? 특광, 특시, 특도, 시장이 한다고. 우리 오전에 강의했던 내용 중에 들어있었어. 이런 걸 조심하라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가 하지? 라는 그 주체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워요. 조심해야 됩니다. 또 공법의 기본 원리, 조합원이 일정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까? 예, 원래 강제징수할 수 있죠. 다만 조합은 강제징수가 있다 없다? 없어. 따라서 쫄다구인 행정청 누구죠? 특시특도 시장운수구청장. 근데 여기 특시특도는 왜 들어가죠? 얘들은 쫄다구가 아닌데 중간대빵인데. 예, 세종시에는 구청장이 없죠? 그럼 구청장이 징수할 권한을 누가 해야 돼? 세종시장 지가 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 그죠? 제주도는 시장은 있죠? 고유관은 없죠? 누가 한다? 제주도 도시가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래는 시장은 서구청장인데 세종시하고 제주도만은 지들이 직접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시특도가 들어간다. 이게 징수위탁하고. 위탁 수수료 드려야 되죠? 원칙적으로 얼마 드립니까?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 이것도 역시죠.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이 조합원이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특도 시장운수구청장에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까? 왜 여기는 또 특시는 빠졌죠? 도시개발법은 아예 특시가 없다 그랬어. 도시개발법만 특별자 지정이 없는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특시 특도라고 썼어야 되는데 그래서 특도 시장운수구청장이죠. 이때 징수 위탁하는 건요. 쉽게 말하면 행정청 중에 누구한테 위탁할까? 허드렛 일 하는 건 높은 자가 합니까? 낮은 자가 합니까? 이거 허드렛 일이야? 중요한 일이야? 허드렛 일이죠. 무슨 돈 받을 거나 저 사람이 돈 받을 거나 내가 가서 대신 징수해주고 하는 게 뭐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거는 쫄다구가 해야 되지. 중간대빵이나 최고대빵은 그런 데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들 채신머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쫄다구가 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 마찬가지야. 또 공법의 기본 원리. 인허가권자가 동시에 뭘한다? 사업시행자란다. 경우 자신이 자신에게 인허가를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준다. 그죠? 도시개발에서 실시계 인가권자가 누구죠? 지정권자. 그럼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라면 자기가 자기한테 실시계 인가 내준다? 자기는 바로 고시만 한다? 고시만 해요. 지가 작성은 해. 그러나 자기가 인가 받는 건 자기가 인가권자니까 그때는 자기는 바로 고시만 한다. 이 뜻이야. 그게 도시개발법에서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그럼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자기는 실시계획 작성해서 바로 뭐 한다 그랬죠? 고시만 하면 되고, 여기는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니니까 그때는 작성된 실시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아라 라고 돼 있죠. 그것도 맞는 문장. 그래서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자기는 인가받는 거 없이 바로 고시만 하면 됩니다. 실시계 고시 이렇게 한다. 자, 절차를 기억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공법의 기본 원리. 일정한 사업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인허가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아까 말씀드렸죠. A라는 사업에 관해서 어떤 인허가 등을 받으면
그와 관련된 다른 법에 있는 인허가 승인 받아야 되는 것도 수두룩한 것이죠. 그것들 다 뭐한 것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본다.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요, 다 받은 거로 보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공장 하나 지으려면 우리 허가받아야 되는 게 몇 개인지 아십니까? 뭐 까먹었다. 어떤 공장 짓는 거 보니까 6,000개를 받아야 되는데, 공장 하나 짓는데 인허가 승인 받아야 될 사람이 6,000개가 있대요. 그 6,000개를 다 받으려면 6개월 걸린답니다. 우리나라는. 저기 어디죠? 핀란드. 거기는 3일이면 나오는데 인허가증이. 우리나라는 6개월 걸린대. 그게 워낙 많아서. 근데 법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줄이려고 뭐 했죠? 그냥 우리는 완스톱 시스템이라고 그래. 한 번만 인허가 신청 들어가면 나머지 인허가 받아야 될 내용들 있죠? 그걸 누가 쫓아다닌다? 그 인허가권자 받은, 인허가 신청받은 자가 돌아다니면서 행정기관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관련된 인허가 다 지가 협의하러 다니는데, 협의 성립하고 왔죠? 그래서 인허가 내주는 순간 그 수많은 내용들 다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따로 또 쫓아다닐 필요가 없대. 근데 우리나라 안 그래. 이거 받고 나서 또 딴 거 받으러 가야 되고 또 딴 거 받아야 되고,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관직기관들 여러분들이 찾아다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100%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만 인허가 받으면 다른 법에 있는 요러 인허가 승인 받은 거로 본다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한 20몇 가지씩은 들어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다 못 외운다 그랬죠. 어떤 게 들어가는지는. 그러니까 그냥 무슨 인허가 등 받으면 다른 법에 이런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하면 일단 무슨 문장으로 봐라? 100% 일단 맞는 문장으로 보고 풀어내죠. 다만 그때도 절차가 있죠. 그렇게 풀려면 그 인허가 신청 들어갔죠. 그리고 그 인허가권자가 다시 관련된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받아야 되는 사항 있죠? 그 인허가권자들하고 다 찾아다닙니다. 예를 들면 농지 있잖아. 농지 전용 허가권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농지 전용 허가권자 원칙적으로 농지 전용 모르죠? 원칙은 농림축산식품장관입니다. 원래는 일부는 밑에 시도서나 시장수장께 위임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원칙권은 누구다? 농림축산식품장관이 농지 전용 허가권자야. 그러면 우리 건축허가권자는 누구죠? 원칙적으로 건축허가권자. 특시특도 시장군수 구청장. 그럼 여기는 누구야? 구청장이 허가권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건축허가 들어왔는데 그게 뭐야? 농지 위에다 건축물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 들어갔어. 그럼 허가권자인 누가? 구청장이. 누구 찾아간지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장을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 하죠? 이 친구가 지금 농지에다 허가시켜 들어왔는데, 건축허가 신청 들어왔는데, 이거 무슨 대상이야? 농지 전용 허가 대상이거든요. 당신 이거 만약에 농지 전용 허가 신청 들어간다면 허가 내줄 겁니까? 라고 누구랑 협의한다? 구청장인 건축허가권자가 농지 전용 허가권자인 농림축산식품장관을 만나서 뭐한다? 협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농림축산식품장관이 뭐라죠? 그 농지는 개발해도 괜찮은 농지야. 농업진인 구역 안에 있는 거 아니고, 농업진인 지역 안에 있는 거 아니고, 그냥 그 정도는 그거 허가내서 건물 져도 되는 장소야. 괜찮아. 그 농지 전용 허가 내줄 땅이야.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어? 협의가 됐죠. 그럼 협의하고 왔어. 그래가지고 뭐 냈죠? 또 도로조명 허가권자 찾아가서 또 도로조명 협의하고 왔어. 그래서 뭐 했다? 건축 허가 내주는 순간 동시에 뭐 받은 거로 본다?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거로 본다. 여기 도로조명 허가 받은 거로 본다. 이런 식으로 협의하고 온 것들을 다 받은 거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협의 요청을 했어. 근데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말이 없어. 건축허가 관련된 협의를 시작했더니 상대방으로부터 아까 농림축산식품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뭐 협의가 안 들어. 며칠이 지났습니까? 15일. 15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어. 이 농림축산식품이 뭐 된다 안 된다, 농지전 허가 된다 안 된다 아무런 말이 없어. 그럼 뭐 한 거로 본다? 15일이 지나버리면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예, 그렇게 만들었어. 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니까 따로 농지전 허가 협의하러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도 돼. 뭐 내주면 건축허가 내주면 그때 뭐 한 거로 본다? 이거 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아셨죠? 근데 지금 물려있는 게 어디 있는 거죠? 바로 저쪽 범단 아파트 있잖아. 그거 원래는 거기다가 아파트 짓는 그 건축허가 겸 사업계획 승인해 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하고 문화재청하고 뭐 했어야 되는데 협의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 협의했습니까? 안 했어. 그런데 문제는 뭐죠? 구청에서는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옛날에 우리가 너희들하고 뭐 했었다? 그거 건축허가 내주면 뭐 한 것으로 본다? 어떤 뭘 하면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무슨 의제 규정이 있었나 봐 옛날에. 그거에 따라서 이미 했던 거니까 따로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 협의 안 했다. 옛날에 이미 협의한 거로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은 안 했었다. 그래서 옛날 게 적용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지들도 그거 갖고 좀 싸우고 앉아있거든. 그래서 그건 두고 봐야 돼. 어쨌든 결론 인허가 등에 대해서 관련 행정이나 자고 협의했죠?
그러면 와서 허가 내주면 그 협의 한 것으로 본다. 이래서. 근데 문제는 협의 요청을 했는데 상대방 행정기관에서 아무런 말이 없어. 그럼 뭐 한다? 15일이 지나면 뭐 한 거로 본다? 협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더 이상 협의할 필요 없어. 그냥 협의된 거로 보고 허가 내주는 순간 이것도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법조문은 그런 식으로 대부분을 만들고 있다. 그 정도만 정리하세요. 따라서 첫 번째 도시개발법령상 실시계 인가에 의해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 승인이 의제될 수 있다. 바로 이 말이거든. 작년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려워요. 맞기를 알아듣기가. 뭐라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 인가받았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해도 된다. 인가받았죠? 순간 아파트 짓는 거라면 30세 이상 짓다면 주택법상 또 뭐 받아야 되는데 사업계 승인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될까? 안 받아도 받은 것으로 볼까? 안 받아도 받은 것으로 본다. 그걸 뭐라 썼어? 승인은 의제될 수 있다. 의제가 무슨 뜻이다 그랬죠? 뭐뭐한 것으로 본다 그랬잖아. 민법에서는 간주라고 부른다 그랬죠. 공법에서는 의제라고 한다 그랬어. 그래서 이 의제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 그럼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의제? 뭐뭐한 것으로 본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뭐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야.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이거든. 그럼 맞아 틀려? 맞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풀어야 돼. 또 밑에도 사지열정 토지로서 국토개법에 따른 개발행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개발 허가 받은 걸 본다. 뭐 받으면 사전결정을 통지받으면 국토법에 따른 개발행 허가 받은 걸 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해야 돼? 그 사전결정 통지하는 그 허가권자 있죠? 허가권자는 누굴 만난다? 사전결정하기 전에 관계행정위원장 즉 누구하고? 국토법에는 개발행 허가권자를 만나라는 얘기야. 그자하고 뭐 있죠? 협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협의 요청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 15일 지나면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또 이렇게 가는 거고 15일이 지나면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협의해야 되는데 상대방으로부터 그 관계행정위원장부터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면 15일이 지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그건 일단 맞는 문장. 그 다음에 기본을 위해서 도시개발법에서 인허가 승인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다? 지정권자다. 도시개발에서 인허가 승인자는 다만 예외적으로 환지객 인가권자, 행정채하는 자들은 누구한테 인가받죠? 특도 시장소유권자, 도시개발 채권의 승인권자, 행정안전부장관. 따라서 도시개발법에서는 웬만한 인허가 승인권자는 다 누군데? 지정권자인데 딱 지정권자가 아닌 게 두 가지 있다. 첫째, 환지객 인가권자, 특도 시장소유권자. 개발계획, 도시개발 그 채권, 도시개발 채권. 이거는 발행 총액 등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승인받는다 그랬죠? 행정안전부장한테 받아라 그랬었잖아. 그것만 조심해서 기억하라 이 소리야. 그래서 밑에 시도시사는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채권의 발행 총액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땡. 행정안전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조심하라 되겠죠. 자, 밑에 조합이 작성하는 규칙을 뭐라 부른다? 정관. 토지 소유자가 작성하는 규칙을 규약. 공공시행자가 작성하는 규칙은 시행규정. 다만 주택조합이 작성하는 규칙은 조합 규약. 정비사업에서 조합 설립 추진회가 작성하는 규칙은 운영 규정. 다 달라요. 용어들이 다 이지랄로 쓰고 있어요. 자,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한다? 환지 방식으로 한다. 누가 한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행자죠? 공공시행자가 작성하는 규칙, 시행규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년 시험 문제야. 이렇게 낸다는 얘기야. 또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도시개발사업의 규약을 정해야 된다. 아까 규약은 누가 만든다 그랬죠? 예, 조합은 정관. 규약, 조합규약하고 헷갈리지 마. 규약 하면 이거 누가죠? 도시개발법이니까 도시개발 규약. 토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민간 시행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뭘 정한다?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규약을 정합니다. 그래서 곧 맞는 문장.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틀렸죠? 그럼 지방자치가 만드는 건 뭐야? 예, 시행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걸 조심해서 풉니다. 또 밑에 민간 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항상 지급보증을 받고 공공시행자는 망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급보증이 필요 없다. 채권 발행할 때 지급보증
없는 게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아요. 지방자치단체는 지급보증 없이 토지산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항상 국가 지방자치의 공공기관은 그러니까 토지특공사, 지방공사 얘들은 예치하는 거 없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수용에 관하여 개별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불이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문제를 적용한다. 자, 수용과 관련돼서는 원래는 무슨 법이 기본법이죠? 공익사불이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문제. 이게 원래 기본법이야. 그러니까 수용은 그 법대로 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수용은 특별히 무슨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도시개발서 일부 따로 규정한 게 있고, 전비사업과 관련된 수용은 전비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에서 수용하는 건 주택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 특례,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문제를 수용하고 각각의 개발법에서 만드는 그 특례 규정하고 서로 다르면 어떤 게 우선할까? 특례가 우선합니다. 도시개발법, 정비법, 주택법에는 수용에 관한 게 먼저 적용되고 거기 없는 것들만 어디 있는 걸 적용한다? 공익사업법에 있는 걸 준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전비법에 따른다?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때는 도시개발법에 따른다. 그게 뭔지라는 얘기야. 아셨죠? 그건 도시개발법에 따른다. 말이죠. 그게 우선이고. 아니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랬죠? 있으면 도시개발법.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분들을 준용한다. 이랬어야 되죠.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럼 도시개발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나머지는 어디 있는 거? 공익사업법에 있는 걸 준용한다. 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럼 또 하나 물어보죠. 서로 둘이 부딪혀. 도시개발법에 있는 내용과 그때 토지 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분들 서로 부딪혀. 그때는 어떤 게 우선할까? 도시개발법에 있는 특례 규정이 우선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부딪힐 때는 어느 법이 우선한다? 도시개발법이 우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는 공익사업법이 우선하는 거 아니야. 특례 규정이니까 그게 공익사업보다는 도시개발법이 우선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냅니다. 자, 공법의 기본 원리.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부담하는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누가?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장이나 기획재정에 소관이 아님에 주의하라. 함부로 채권을 발행했다가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세금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 시도사는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아까 발행총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국장한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때 채무 부담하는 건 지방자치단체가 그거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죠. 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해 대도시장과 시도사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때는 누구의 결정에 따른다? 그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건 승인이 아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다라는 게 더 정확히 말해요. 주들끼리 협의가 안 됐잖아. 그죠? 그럼 누가 결정해 준다?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었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래는 누가 부담하죠? 도로 만들고 건설하고 사업하는 거. 첫째, 국가가 사업 시행자면 국가 예산에서, 지방자치가 사업 시행자면 그 지방자치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사업 시행자면 그 자가 부담을 원칙을 한다. 그렇게 돼서 그자, 놈자 썼잖아. 고놈이 부담을 원칙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국장이 지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현재의 이익을 받는 시도나 시장 무슨 소리죠? 걔들한테 비용을 부담시키고 싶대. 그때는 지 맘대로 부담합니까? 아니,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지방자치단체 비용 부담에 관한 건 누가 관여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공법의 기본 원리. 공공기관이 발행한 영수증이나 확인증은 일반적으로 몇 년간? 5년간 보관한다. 맞죠? 통상 5년이 소멸시효 기간이 됩니다. 여러분들 왜 수도 같은 거 사용한 것들, 전기 같은 거 쓴 거 있었죠? 그거 영수증 있잖아. 몇 년간 보관해야 돼? 5년간이에요. 근데 집에 5년간 보관한 사람 손 들어봐. 없어요. 그죠? 이사 2번만 갔다 오면 다 날라가 올라가나? 예, 없어져요. 근데 5년간 보관해야 돼. 이번에 뭐랬지? 전기료였나? 뭐 부과했는데 액수가 꽤나 많은 거야. 근데 뭐 10몇 년 전 걸 그걸 부과한 미친놈들이더라고. 10년 전 건 이미 소멸시효 완성됐어요. 그런데도 그걸 부과가지고서 뭐 소리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항의하니까 그거 없었던 걸 해준다고. 이런. 근데 공무원이라는 게 앉아가지고 도대체 상수도 사업소에 있는 새끼들 뭐 하는 새끼들이야 그런 거. 그걸 10년 전 걸 부과시키고 있질 않나. 보통은 몇 년이면 소멸시효 완성된다? 5년.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서류는, 그 보증 서류는 몇 년간 보관한다? 5년간이 일반적이야. 그런데 견본주택,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은 몇 년간 보관하고 2년간. 농업경영 계획서는 몇 년간 보관했죠? 10년. 이런 건 예외적인 거야.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몇 년으로 해오고 5년. 그러고는 특이하게 이건 2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다. 그런 건 따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자는 매입필증을 몇 년간 보관하라? 3년간 땡, 5년간 보관하라. 29회 때 이렇게 났습니다. 자, 또 조합이 총회를 수집하는 경우 개최 예정일 며칠 전까지 회의 목적 등을 통지하죠. 7일 전까지. 다만 전비사업조합의 창립총회만, 전비사업만이야. 도시개발조합은 아예 말이 없어요. 아무런 말이 없고 전비사업조합에서만 창립총회는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뭐로 보내라? 뜬기변으로만 통지해야 됩니다. 전비사업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총회를 수집하는 자가 총회가 개최되기 며칠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해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거는 일반적인 총회 수집이죠. 그러니까 창립총회란 말이 없으면 일반 총회야. 그러니까 이건 며칠까지? 7일 전까지. 그렇게 풀죠. 또 조합의 임원이 퇴임하기 전에 관련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지난 과거는 묻지 마세요. 예, 내 과거는 더 이상 들추지 말라는 얘기야. 지나간 것. 따라서 전비사업의 조합의 임원이 결계사에 해당하면 뭐 되죠? 당연 퇴임됩니다. 아니요, 그 다음날 퇴임됩니다. 아니다. 전비사업 조합이니까 당연 퇴임이야. 도시개발조합은 그 다음날 퇴임. 결계사에 해당하면 전비사업 조합은 당연 퇴임. 그날 판명되는 날 퇴임입니다. 이때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련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잃는 데서 틀렸죠? 잃지 않습니다. 또 주택조합의 임원이 금고생의 실형을 받아 당연 퇴직을 하면 그가 퇴직 전에 관련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맞습니까? 아니야. 항상 잃지 아니한다. 그랬었죠? 그것도 틀렸다. 자, 또 다음 페이지. 기본 논리 중에 응용 문제 중에 하나로서 무슨 개념 속에 무슨에 포함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묻는 문제가 종종 출제한다. 예를 들어 건축에는 뭐가 포함된다? 이전이 포함된다. 맞습니까? 우리 건축 행위는 몇 가지 있어? 5가지.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그 들어가죠? 그래서 건축 행위 이전은 건축 행위에 속한다. 맞아 틀려? 맞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낼 수도 있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전비사업 합쳐서 무슨 사업에 포함된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그래서 시험 문제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개발 행위는 허가 대상이다. 아니죠? 근데 그걸 뭐라고 친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개발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걸 전비사업에 따른 개발 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그럼 맞아 틀려? 전비사업에 따른 개발 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럼 무슨 사업이야? 도시군 계획 사업의 하나잖아. 그건 허가 대상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내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는 전비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전비사업 그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서 문제를 그렇게 내는 게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그게 한 바퀴 약간 돌린 거거든. 응용 문제죠. 똑같이 법조 문제를 내놓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서 냅니다. 아셨죠? 그럴 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야지. 못 찾아내면 안 돼. 우리 용도 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해. 왜? 용도 정택 대산관 지역의 전부 일부는 지구 단위로 정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뭐가 또? 용도 지구잖아. 그럼 용도 지구의 전부 일부를 지구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내지 않고 용도 지구 중에 하나인 취락지구의 전부 일부를 지구 단위로 정할 수 있다. 또는 개발진인 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 단위로 정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는 문장이야. 그러니까 용도지구 이렇게 내지를 않고 용도지구에 들어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문제를 낸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용도지구의 전부 일부를 지구 단위로 정하겠다.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해서 알고 풀어야 되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 미약하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 못 져요. 두 줄하고 공부해놓고 한 바퀴만 돌려보면 답이 보이는 건데 그거 고지식하게 풀어. 고지식하게. 그래서 못 푸는 사람들이 있어. 조금씩 응용하는 거에 대한 이런 걸 조심해서 보시라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A이거나 B와 A이고 B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A이거나 B란 무슨 말이죠? A와 B 둘 중에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는 의미고 A이고 B는
A와 B를 둘을 모두 동시에 갖춰야 한다는 의미죠. 따라서 이걸 개별 요건과 동시요건이라고 하고 구분하지 못하면 응용문제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자, 응용문제 볼까요? 첫 번째, 고층 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몇 층?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m 이상이어야 한다. 맞습니까? 원래 고층 건축물은 어떻게 돼 있죠? 3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이 된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거나라는 거 무슨 뜻이다?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된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고층 건축물에 대하면 층수가 3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m 이상이어야 된다. 이고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떠나? 틀린 문장이 된다는 얘기야. 이거나 해야 되지. 이고 하면 동시요건이죠. 이거나 개별 요건이고 동시에 두 개를 다 갖춰야 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된다 이런 뜻이니까 항상 이거나와 이거나를 구분하지 못하면 또 첫 문제에서 착살납니다. 아셨죠? 자, 따라서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층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고층이 바로 이거는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두 가지 갖춰라 이런 말은 틀린 문장이 된다. 그럼 문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봐. 고층 건축물에 다시 건축물의 층수가 32층이고 높이가 130m인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이다. 그렇게 되면 관계없죠? 이거는 이상을 특정 숫자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30층 이상을 32층, 그 다음에 높이가 120m에서 130m 이런 식으로 하면 그 특정점을 내기 위한 거니까 맞아요. 그럴 땐 틀린 게 아니야. 그런데 이거라는 말을 이거나 식으로 바꿀 때는 말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거나와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틀린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은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것도 29회 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냈단 말이야. 뭐라고?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의 건축물 피난계단 증설 이랬네. 아까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우리 대수선에 관해서 이거 뭐만 하는 거? 대수선 신고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죠. 몇 가지 있었죠? 두 가지. 첫째는 규모가 얼마 되는 거? 연면적이 다시 한번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이걸 큰 건축물, 작은 건축물. 이걸 저는 작은 건축물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를 두어야 돼요. 이 작은 건축물은 어떤 대수선이 신고사항이죠? 모든 대수선. 이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대수선. 이게 다 신고사항이에요. 모든 대수선. 이때 모든 대수선은 몇 가지겠죠? 대수선은 8가지. 내기보지, 주방경마, 내기보지, 주방경마 8가지. 이때 대수선에는 몇 가지겠죠?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이 4가지 전부 다 이게 다 이건 신고상으로 가자. 예, 이건 다 신고상이라는 얘기야. 반면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또는 이때 동시요건이 아니야. 위에는 동시요건이고 밑에는 둘 중에 하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되거나 또는 3층 이상 되는 이런 건축물은 한마디로 무슨 건축물? 큰 건축물이라 이렇게 머릿속에 넣고 큰 건축물은 모든 대수선일까? 아니 6가지 대수선만. 이때 6가지는 뭐 있죠? 내기, 보지, 주방까지만. 내기, 보지, 주방까지만. 그것도 증설해체 수선 변경? 아니 그저 무슨 자 들어가는 것만? 수선자 들어가는 것만. 요것만 신고상이라 이겁니다. 아셨죠? 이게 말이 전혀 달라져요. 그 이제 문제 주어진 거에서 지금 뭐라고 주어졌어? 그거 29회 때 시험 문제 되게 어려워. 29회 때 생각보다 어려운 거야.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라고 그랬죠? 150이면 일단 200제곱미터 미만에 들어가. 근데 문제는 몇 층? 3층인 건축물 했습니다. 그럼 3층이면 위에 올라가야 돼? 밑으로 내려가야 돼? 밑에 거야. 위에 게 아니고 밑에 거란 얘기야. 그 밑에 건 지금 문제에서 또 이어졌지. 뭐라 돼 있어? 피난계단 증설. 피난계단 여기 들어가요? 피난계단 여기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요.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여기 들어있잖아. 또 머릿속에 또 주계단만 집어넣고 있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여기 들어있어요. 아셨죠? 다 주계단 개념에 들어가요. 이것들 뭐 하는 것들만? 수선이 아니라 거기 뭐라 해서 증설이라고 했잖아. 이거 증설이라고 했잖아. 그럼 증설은 일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다시 무슨 상이에요? 이건 허가 대상이에요. 수선하는 것만 신고사항이지 증설하는 건 허가상으로 바뀐다 이 말이야. 밑에 쪽에서는 4가지 증설해체 수선변경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선자 들어가는 건 신고사항. 그럼 수선이 아닌 증설해체는
허가사항 하셨습니까? 그렇게 바뀐다는 거. 별거 아닌 문제 같은데 저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문제를 나눠가지고 29회 때 저렇게 냈었고, 그래서 공법 작살나서 공법 그때 과락 나오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셨죠? 제일 작살난 게 어딘지 아십니까? 인터넷에서 일타 강사라는 사람들이 다 박살났습니다. 왜 박살난지 아세요? 일타 강사는 간단해. 어려운 거 안 가르치면 돼. 그럼 일타 강사야. 복잡한 거 가르치지 않아. 왜? 사람들 이해 못한다면 그 수업 안 들으려고 그래. 인터넷은 채널 돌려버리면 돼. 영화보다 재미없잖아. 그 영화 봅니까? 채널 돌려버립니까? 돌리면 똑같아. 그러니까 어렵고 복잡한 것들은 일타 강사라는 사람들은 안 가르쳐. 그러니까 수업이 쉽지. 그러니까 금방 이해되지. 근데 시험 문제 저렇게 내버리면 완전 작살나는 거야. 저런 것들은 꼼꼼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거 안 가르치거든. 왜? 쉽게 끌어가니까 수업을. 이런 거 안 가르쳐주니까.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 없어요, 실제로. 그럼 못 푸는 거야. 문제를 놓고서 도대체 뭘 모르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박살나가지고 그 학원에 있던 사람들이 옆에 있는 학원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어디라면 내가 말할 수도 있어. 그런 말을 하니까 실제로 그 학원에 한 300명이 수업 들었는데, 그러다가 그 다음에 거기 있던 재수생들이 전부 다 옆에 학원으로 다 옮겨가 버렸어.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만 들었어? 또 신천들만 또 바글바글 들어오는 거야. 문제 쉽게 냈을 때는 일타 강사가 뜨지만 문제 이렇게 어려우면 말이 일타 강사지 쉽게 가르치는 강사들은 다 작살납니다. 어려운 거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나중에 정말로 시험장 가서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거, 힘들더라도 여기까지는 보려고 노력을,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죠. 저 어디 봤죠? 조합을 설립할 때 인가 받았으면 변경이나 해산할 때도 역시 변경인가 해산인가 받죠? 설립할 때 신고했어? 변경 해산도 본다? 변경 신고, 해산 신고 했었죠. 자, 아까 했었어.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면 그때는 주택조합의 변경료를 받아야 됩니까? 예, 이때는 뭐 하는 거?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다시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한다. 뭐야 돼? 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된다. 설립할 때 인가 받았죠? 변경할 때도 인가 받아라. 이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그건 맞는 문제. 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면 그때는 관할 시장운수구청장한테 뭐더라? 인가를 받아라. 그렇습니까? 아니야. 이때는 설립할 때 신고했죠? 당연히 해산할 때도 신고하라. 그렇게 해요. 설립할 때 신고했으니까 해산할 때도 신고사항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매도 청구 시 가격은 시가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매도 청구 전에 협의기간은 3개월이다. 매도 청구가 뭐죠? 너는 여기 자격이 없으므로 네가 갖고 있는 토지 같은 걸 팔고 너 여기 떠나라. 뭐랑 같아? 수용하고 비슷해. 그럼 물어볼게. 수용하고 매도 청구의 차이가 뭐 같아요? 수용과 매도 청구 공통점? 강제성. 네 건 나한테 내놔. 네 건 내놔. 뺏는 거 똑같아. 이건 수용 대상, 이건 매도 청구 대상이래. 무슨 차이죠? 수용과 매도 청구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수용은 일단 협의는 둘 다 먼저 해. 수용도 협의 먼저 해. 매도 청구도 협의를 해. 다만 매도 청구는 기간을 정해줘. 대부분 3개월이야. 매도 청구는 3개월 이상 협의할 것,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수용은 꼭 3개월이란 말이 없어. 원칙은 1년이야. 협의 기간이 원칙은 그건 1년 줬어. 다만 법에서 따로 사업시행 기간 내만 협의하면 되도록 돼 있고, 그 후에 사업시간 다 끝날 때 그때까지만 뭐 들어가면 된다? 관할 토지 수용에다 재결 신청 들어가면 돼. 그래서 수용은 뭐 들어간다? 재결 신청. 재결 신청이 뭐죠? 보상 협의가 안 되니까 이 금액 좀 정해주세요. 이게 재결 신청. 그래서 수용에서는 관할 토지 수용에다 재결 신청 들어가는 거고, 매도 청구는 법원에다가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수용에다 금액 정해달라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법원에다 금액 정해달라고 신청하느냐, 이 차이야. 그러면 수용은 협의가 안 되면, 수용 협의가 안 되면 어디 간다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한다, 이 소리고요. 자, 재결 신청해서 재결 결정 내려왔죠.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 하면 되죠? 다시 중앙토지수용에다 재결 신청 또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으로 가버립니다. 반면에 이건 매도 청구는 뭐 관할 토지수용에다 가는 거 없습니다. 바로 어디 간다? 법원에다가 이 금액 좀 정해주세요 라는 당사자 소송을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용은 수용이 안 됐을 때, 수용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관할 토지수용 재결 신청하는 거로 가고, 이거 매도 청구는 매도 청구 협의가 안 됐죠? 보통 3개월 이상 협의가 그 기간이 지나도 안 됐죠? 그러면 어디 간다? 소송으로 가서 판사한테 금액 결정을 받는 걸 하는 거. 이거는 매도 청구 소송이란다. 그래서 매도 청구와 수용의 차이점은 강제로 사는 것 똑같아, 둘 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토지 수용으로 가는 거고, 이건 법원으로 갑니다. 그럼 일반적인 토지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디가 더 좋을까?
수용이 좋을 것 같아? 매도 청구가 더 좋을 것 같아? 실무로 들어가서 둘 중에 여러분한테면 여러분 토지 수익자야. 수용 대상으로 가는 게 좋을까? 매도 청구 수용으로 가는 게 나을까? 이게 낫습니다. 매도 청구로 가는 게. 왜냐면 수용 대상은 어차피 수용위원회 있잖아. 이 새끼들이 토지 수익자 입장 안 들어줍니다. 사업 시행자한테 맨날 받아 처먹었기 때문에 시행자 편 들어주지 여러분들 토지 수익자 편 안 들어줍니다. 판사는 물론 처먹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요새는 판사도 처먹는 것 같아 하는 꼬라지 보니까 대장동에서 몇백억씩 받아 처먹는 거 보니까 근데 판사들은 그래도 불쌍한 사람들 약자를 갖다 편 들어줘서 좀 도와주는 게 더 있는 것 같아. 아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매도 청구가 여러분들 중에서 더 좋은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정리하고 넘어가죠. 아셨죠? 자, 그래서 매도 청구 시 가격은 시가입니다. 항상. 그래서 주택의 소유자들은 가백에 해당 토지를 공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무조건 틀린 거야. 무슨 가격?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했어야 돼. 그래서 29회 때 났던 문장. 또 맨 밑에 법주문을 그대로 출제하지 않고 응용해서 출제하는 지문들이 증가하고 있다. 자, 이제 예를 들어 본 거야. 이게 때 실제로 이제 종합 문제의 마지막 완성판이 이것들이야. 이렇게 냅니다. 첫 번째,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의 공간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다. 이렇게 냈죠. 그럼 이건 무슨 시설이라고? 공간시설. 공간시설은 뭐에 속하죠? 기반시설. 그럼 기반시설 뭐에 관한 거야? 설치에 관한 게 이걸 낸 거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게 이렇게 내지 않고 뭐란다? 공간시설 설치에 관한 게 이렇게 내버렸죠. 이게 뭔지를 못 알아보는 거야. 읽으면서도 뭐야? 뭐 도로, 공원, 녹지, 유원지 뭐라고? 공간시설 뭐 설치에 관한 게 이게 뭐지? 못 알아들어. 그게 아니고 뭐란다?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게 이 말이고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건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를 한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 어려운 문장이 전혀 아닌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맞습니까? 예, 맞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 1층의 바다 면적 얼마? 50제곱미터. 2층의 바다 면적 30제곱미터인 2층의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뭘 내려고 한 거죠? 이게 무슨 문제 내려고 한 거야? 자, 그러면 문제가 딱 떠오르는 게 뭐야 돼? 신고함으로써 허가받은 거로 본다. 그럼 건축 신고상을 고르라는 얘기죠? 건축 신고잖아. 그럼 허가받은 거로 보잖아. 신고하면 이 내용이거든. 그럼 건축 신고상 쭉 있었잖아. 바다 면적 85% 이내에서 증축, 개축, 재축 있었죠? 그 다음에 무슨 지역에서 관농자치역 안에서 연면적이 200제곱 미만이고 3층 미만이 작은 건축물에 그때 건축, 그것도 신고야. 다만 세 군데 지역은 다시 허가받을 거야. 지구단위 계획구역, 방제지구, 붕괴 위험지역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대수선 아까 있었죠? 대수선 이거 신고사항. 그 다음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뭐 하는 거? 바다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예, 이하의 작은 건축물의 신축. 이건 신고사항이죠? 또 높이 3m 이하에서의 3m 이하에서의 증축. 어떤 신고사항 이런 게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이 쭉 나온 거거든. 근데 이거에서 뭐가 나왔죠? 1층의 바다 면적 50제곱미터 그랬습니다. 그럼 2층의 바다 면적 3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이래. 그럼 1층 50, 2층 30 합치면 얼마죠? 뭐가 80이라는 얘기야? 연면적. 그죠? 자, 그러면 아니다. 이건 바다 면적 합계 아니다. 연면적 합계 이렇게 됐죠? 신축이니까. 건물 전체를 묻는 거니까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됐죠? 그럼 지금 총 1개도만 지었죠? 한 개도만 지었죠? 몇 층짜리? 2층짜리. 근데 연면적은 얼마라? 80. 그러면 그게 얼마가 되죠? 이거죠.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에 들어갔죠. 어차피 한 개도만 지었으니까 그때는 연면적이나 연면적 합계나 똑같은 거야. 한 개도이면. 근데 합치니까 연면적이 얼마? 80. 100제곱미터 이하에 속하죠? 그럼 무슨 상? 신고상. 그렇게 연면적의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라는 말을 저렇게 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1층 80, 뭐 2층 30, 1층 50, 2층 30 해서 80 이런 식으로 하면 아, 연면적이 80제곱미터인 건축물이구나. 신축한다고? 어떤 거? 어떤 거? 그때는 신고함으로써 허가받은 거로 본다? 맞죠? 신고 대상이다. 맞죠? 그러면 연면적의 100% 이하니까 신고 대상이다. 맞잖아. 말은 신고 대상이라고 잘 써놓고 왜 답은 X라고 했냐? 답은 동그라미. 다시 고쳐. 답은 동그라미. 예. 그건 동그라미야. 그래서 맞는 말이야. 이건 신고사항이야. 연면적의 100제곱미터 이하라는 이속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그렇게 응용 문제를 냈습니다. 또 밑에 몇 번? 폭 10m인 일반도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다. 그럼 이걸 풀려면 뭐부터 놔야 돼? 별개의 주택단지. 일반도로 폭 20m 이상.
그럼 20m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10m니까. 안 되죠? 그러면 하나의 주택단지,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맞죠? 또 가금 500수를 사육하는 자는 농업인에 해당한다? 맞아요? 가금은 몇 수죠? 1000수. 그럼 한번 따져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꿀벌, 10군. 그 중에 하나라도 충족해야 농업인이야. 만약에 다 충족했는데, 다 갖췄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도 못 갖췄어. 농업인? 아니, 그래서 대가축 한 마리, 소 한 마리, 중가축 뭐야? 돼지. 아까 몇 마리 길러야 돼? 10마리, 9마리 길러. 소 한 마리, 돼지 9마리 길러. 그 다음에 소가축, 토끼. 넣었었죠? 몇 마리 길러야 돼? 100마리인데 99마리 길르고 있어. 99마리.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 있어? 또 소가축, 그 다음에 가금, 닭. 예, 980마리만 길르자. 980마리 길러. 그 다음에 꿀은 10개 중, 10봉 중에 아니라 8봉만 길르고 있어. 8봉만 길러. 자, 이 사람 농업인이 아니다. 아닙니다. 뒤지라고 하는데 그래도 농업인이 아니다. 이건 법이 뭐가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은 왜 농업인이 아니야? 거기다가 축사람을 종사하는 건 1년 중 85일. 예, 120일은 종사해야 되죠? 예, 그러면 그것도 농업인이 아닌 거야. 뒤지라고 하고 있는데도 농업인이 아니래. 뭔가 법이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건 한 가지만 꼭 갖춰야 된다? 아니야. 여러 개가 종합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2분의 10만 충족하면 된다. 뭐 이렇게 좀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아마 언젠가는 바뀔 거예요. 연간 120만 원? 아니야. 그래도 요새 적자라서 110만 원밖에 못 벌었어. 그게 아니야. 그 120만 원이요. 조심하셔. 농작물의 연간 판매이지 닭의 연간 판매이 아니야. 예, 농작물도 그것도 지가 재배한 거.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 이래 돼서 그래서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이지 예, 닭이나 돼지 같은 거 길러 파는 거 아니야. 돼지는 한 마리만 팔아도 120만 원 넘는다. 그죠? 예,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그건 농산물에 관한 얘기죠. 하여튼 법은 요지랄로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서 500수만 기르면 농업인 아닙니다. 또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유농지를 위탁경할 수 있다? 예, 농지 위탁경에 몇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죠? 법에 뭐라 됐냐? 부상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게 이렇게 해서 부상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치료니까 이거 지금 교통사고로 한다는 건 맞습니까? 예, 2개월간 치료하는 건 3개월 이상 하는 거에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위탁경영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질병으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면 위탁경영 될까 안 될까? 그건 돼요. 부상만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위탁경영이 되고 질병은 기간 제한이 없어요. 질병은. 따라서 질병관리면 한 달이든 보름이든 내가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러 가죠? 못하잖아? 위탁경영 시킬 수 있어. 질병은 그렇고 부상만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뭐 할 수 있다? 위탁경영 할 수 있다. 근데 이거 말고 이건 이제 옛날 문제고 요새 들어간 게 뭐 있죠?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사람들 위탁경영 할 수 있죠? 분만 후 6개월 미만이야. 예, 그것도 최근에 들어간 거니까 그런 건 따로 정리했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하여튼 이런 원칙에 맞춰가지고 나중에 시험장 가서 문제 풀을 때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일단 이 원칙에 대입해서 풀려고 노력하십시오. 거짓말 아니라 합격생들 중 합격수기에 옛날에 제가 저기 강의했던 거 저쪽 옛날에 무크랜드에서 강의했던 게 있거든요. 거기 합격수기에 보면 상당수가 합격수기를 그렇게 씁니다. 문제 풀 때는 까마득했대. 모르는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지. 당연하죠. 40문제 중에 10문제는 여러분들 전혀 모르는 문제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날 겁니다. 그건 알아도 못 풀어. 왜요? 우리 공법 중에 가장 몇 페이지씩 나가는 거 있어. 한 3페이지, 4페이지 되는 분량이 있어. 거기서 문제 나온다. 외울 거요? 3페이지 되는 양을 다 외울 거요? 들여보기도 싫습니다. 못 외웁니다. 근데 그런 데서 문제를 내버립니다. 내면 어떻게 해야 돼? 너나 풀어라 쌍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문제가 몇 문제? 10문제 정도 난답니다. 아셨죠? 그래서 10문제 나가면 그때는 모르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잘 읽어봐. 법은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으면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자, 법은 뭐다? 법은 이게 법이에요. 법은 저 먼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생활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법을 만들죠?
그 법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그래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 라고 합의가 되는 것들이 원래 법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법도 있어. 특정한 세력들만 위에서 만든 법이 있어. 그런 걸 무슨 법이라 한다? 악법.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우리도 옛날에 뭐 악법도 법이라고 이렇게 가르친 적 있었죠. 그래서 뭐 소쿠인가 누군가 뭐 그런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악법도 법이라는 개 같은 소리 만들어놔가지고 그다음부터 독재 정권에서 써먹는 법이야. 민주국가에서는 악법도 법이라고 가르치면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민주국가에서 뭐 된다? 악법은 고쳐야 될 악이지 그건 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슨 법만? 정상적인 법은 모든 사람들이 원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상식이 모여서 만드는 게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도 국회에서 우리 심의하잖아요. 치열하게 싸움합니다. A 지역이 와가지고 이 법을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자기들 이해관계 반영해야 될래? 그럼 이쪽에서 와가지고 또 루브합니다. 양쪽을 다 들어보고 그래 니들 입장 들어보고 그럴 때는 이게 제일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법은 결국 뭐다? 상식이 모여서 만드는 거거든. 그 문제 풀 때도 우리 법이잖아. 저 법이잖아. 어떻게 푼다? 상식에서 풀어보십시오. 오히려 어려운 문제일수록 잘 읽어보고 이 문제가 뭘 요구하는 거지? 읽다 보면 상식적으로 이게 답일 거야 라고 하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출제원 새끼도요. 워낙 어려운 문제 낼 때는 지도 이 문제 어렵다는 거 지도 알아. 그러니까 답은 오히려 쉽게 말도 안 되고 이렇게 상식으로 접근했으면 답으로 눈에 보이는 거 그걸 답으로 내는 경우도 꽤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더 쉽게 풀 수도 있어. 근데 맞았다는 보장은 없어. 왜? 모르는 문제니까. 내가 답을 표시해놓고도 맞췄어. 근데도 그 문제 풀 때는 내가 맞췄다는 자신감이 없죠. 왜? 외운 게 아니니까. 모르는 거였으니까. 근데 나중에 나와서 풀어보면 오히려 정답을 다 찾아갈 수 있어. 그래서 모르는 문제 나온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읽어봐. 그러면 뭔가 거기에 냄새가 나는 게 있어. 그럼 그게 내가 마음에 가는 것은 손이 가요, 새우깡에 가는 게 아니라 정답으로 손이 갑니다. 아셨죠? 그러면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제 시험 끝나고 합격하고 다시 모기를 합니다. 맞으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